그 당시 경매 기록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방고우의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는 방고우가 왼쪽 귀를 자르게 되죠. 방고우가 37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2,300점은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에 그렸어요. 그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알고 마지막 혼신에 다해서 작품을 다 그린 거고, 그 과정에서 해바라기 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바로 반 고흐이죠. 화가마다 일종의 브랜드가 된 그림들이 하나 있죠. 모네 같은 경우는 수련을 그렸고, 반 고흐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를 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제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렸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림은 이제 1888년 8월경 여름 마지막에 남쪽 프랑스 아르에 가 있을 때 그린 그림들이 매우 유명하죠. 거의 한 주에 한 서너 점 그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린 그림은 지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요. 그림이 그때 그려진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한 서너 송이가 있다가 그 다음에 한 10송이, 그러다가 이제 15송이 정도 들어가는 해바라기가 가득 들어간 그림을 그리고요.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노란색 톤으로만 그려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도 노랗고요, 화병도 노랗고요, 받침대도 노랗고요, 벽지도 노랗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노란색 톤이지만 해바라기의 질감, 표현, 그 생생한 해바라기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잘 살린 그림이죠. 그가 이제 4점을 그리고 나서 또 후에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듬해 또 한 3점을 그려서 현재까지는 7작품이 매우 유명하죠. 그중에 한 작품은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 화재가 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한 6작품이고요. 반 고흐가 남긴 6점의 해바라기 중에서 한 점이 1987년 30년도 더 된 적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 그때 거래가가 4천만 달러였죠. 약 530억.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그 당시 경매 기록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반 고흐의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는 그가 남긴 해바라기, 꽃병성에 들어간 해바라기 시리즈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떨어지는, 질이 좀 떨어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작품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가 아마 1889년 자기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몇 작품 더 그리는데 그때 좀 붓터치들이 조금 헐거워요. 그런 그림 하나를 일본에 있는 보험회사가 이제 구매를 했죠. 반 고흐는 독학으로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일반적인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고요. 그 대신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일찍이 하면서 미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의 고향이었던 네덜란드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생 테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가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고갱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갱하고 두 사람이 친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렸을 때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고갱은 프랑스 화가이지만 원래 이제 그의 유년기는 대부분 페루, 남미에서 보내게 돼요. 해바라기는 아메리카에서 이제 온 꽃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해바라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가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 고흐는 이 꽃은 고갱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메리카를 상징하고, 또 자기의 고향 꽃인 해바라기를 반 고흐가 그리니까 고갱도 꽃을 얘기하면서 서로 둘이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이 와중에서 반 고흐가 자기 그림에 몰두해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터뜨리고 싶어서 집중적으로 남국의 열정을 동경하기도 하면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르이라는 시기인데요. 반 고흐는 진짜 여기서 그의 작품 세계를 완성해낸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들은 남쪽 아르 그 주변에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굉장히 프랑스 남쪽의 외딴 도시 아르에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어떻죠? 한두 달 지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었던 파리의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 여기서 화가들의 공동작업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화가들의 낙원을 만들자. 막 이런 편지들 막 친구들한테 보내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진짜 와서 같이 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고갱입니다. 고갱이 와서 반 고흐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 고흐가 굉장히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갱이 오면 고갱의 방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린 거죠. 그래서 그가 해바라기를 한 주에 한 서너 점, 4점 가까이 집중적으로 그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갱의 방을 해바라기로 꾸며줬고요. 고갱은 그 해바라기 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반 고흐가 살았던 집은 1층에는 부엌이 있고 2층에는 작은 방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를 이제 둘이 나눠 쓴 거예요. 밑에선 그림 그리고 위에서 이제 각자의 방에서
살았던 건데 방고도 성격이 딱히 좋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기도 하고 금방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면서 또 그러면서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고, 고갱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내면적으로 I에 좀 더 가깝고, 겉으로 봐서는 고우 같은 경우는 MBTI E에 가깝고, 방고가 그린 의자가 한 쌍이 있어요. 하나는 고갱을 위한 의자,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한 의자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진짜 고갱 같은 경우는 밤에 촛불을 놓고 책을 읽는 그런 상황의 의자를 그리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고갱은 약간 정말 내면적이고 밤늦게까지 책 읽는 그런 사람이에요. 방고우의 의자는 담뱃대 하나 올라가 있고 아주 그냥 소탈한 그런 느낌의 의자예요.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림도 많이 좀 다릅니다. 방고우는 자기의 어떤 해석과 자기 눈을 믿고 대상을 보고 자기가 또 감정하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였고요. 고갱 같은 경우는 상상력들을 이용하면서 기억의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태도도 서로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됐고, 거의 한 3달 조금, 크게 보면 100일을 못 넘기고 두 사람은 대판 싸운 거죠. 싸움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방고가 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방고가 왼쪽 귀를 자르게 되죠. 그냥 자른 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정말 완벽히 거의 완전히 잘라내요. 그 큰 소동을 벌이게 되고, 그게 대략 1888년 12월 23일 정도에 벌어졌던 일이죠. 심지어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어갖고 뉴스에 나와요. 네덜란드에서 온 남자가 자기 귀를 잘랐다,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죠. 방고우가 고갱하고 그렇게 크게 다투고 거의 발작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테오한테 편지가 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고우는 아마 동생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동생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그의 발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의학 기록에 의하면 방고우는 굉장히 많은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뇌전증이라고 하죠. 발작을 한 것 같고요. 일종의 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메니에르 병도 앓았고, 우울증, 황시증이라고 해서 이제 노랗게 보이는 그런 질병에 대한 의심도 가고요. 앱센트에 중독되어서 이제 그런 병을 앓았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여러 병을 앓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고가 37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 2년 정도의 그린 그림들이 그를 대표하는 그림인데, 대략 이렇게 세보면은 3일에 한 작품씩 그렸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들을 남긴 거죠. 대략 한 800점의 작품인데 200~300점은 마지막 2년 동안에 그렸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 하나하나에 굉장히 높은 치밀한 붓터치 밀도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알고 마지막 혼신에 다해서 작품을 다 그린 거고, 그 과정에서 건강은 더 쇠진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죽음이 더 빨리 왔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삶을 산 작가가 방고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고가 해바라기를 그리기 전에 해바라기를 집중적으로 그린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방고가 정말 해바라기라는 꽃의 아름다움과 표현력들을 발견한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해바라기는 이렇게 꽃이 좀 크기도 하고 거칠고 좀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못생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고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자기 삶을 하고 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칠고 조금 좀 듬성듬성 생긴 그 꽃들을 보고 자기의 일그러진 삶들을 동의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꽃을 이제 자주 그렸고, 자기가 뭐 꽃말을 뭐 지었듯이 해바라기를 감사의 표시로 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 그림을 자주 그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방고의 회화적 독창성이 완전히 만개하게 되죠. 노란색 톤으로 우리 말대로 이제 도배를 하잖아요. 그런 과감한 색채 구성 같은 것들을 보고, 해바라기의 다양한 삶들, 활짝 핀 해바라기도 있고 시들어가거나 죽어가는 해바라기도 있고, 그걸 보게 되면 방고의 거친 삶, 그리고 그가 건강이 자꾸 이제 나빠지는 그 과정 같은 경우도 그 그림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의 동료 작가였던 고갱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정말 방고를 닮았다, 이 그림을 보면 방고 그 자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들에게 꽃그림, 요즘 농담 삼아서 꽃그림들은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그림을 그리면은 대중들에게 그림을 많이 팔려고, 상업적인 화가가 되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고, 요즘 아트페어 가보면은 꽃시장보다 꽃이 많은 곳이 아트페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꽃그림들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를 좀 가지기도 해요. 꽃그림의 다른 말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바니타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꽃그림이 삶의 헛됨을, 찰나 같은 삶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방고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17세기 특히 이제 바로크라는 시기에 그려진 꽃그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꽃그림들은 꽃의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지는 그 과정, 꺾여 있는 꽃, 시든 꽃도 꽃 그림 속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게 식물 그림인 줄 알았더니 곤충 도감 같은 그림이에요. 곤충들도 굉장히 많아요. 벌레들이 이제 꽃을 갉아먹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 언젠가는 끝나고 죽음에 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게 되는 것이죠. 방고우의 해바라기를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만개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말라 비틀어진 거, 시드른 거, 꺾여 있는 꽃 이런 꽃들이 다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2017년도에 거래가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누구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예수 그리스도의 상반신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둥근 구슬을 들고 있고요. 한 손으로 이제 세계의 축복을 내리고 있는 정면에 예수 그리스도, 살바토르 문디. 그 뜻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유명한 모나리자보다 살짝 먼저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작품을 팔 때 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남자 모나리자? 라고 해갖고 주목을 끌었죠. 우리가 아는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는 프랑스 정부 소속 수장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망하기 전에는 이제 시장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 살바토르 문디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의 작품이다 보니까 경매에 나왔고 4억 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신 분은 빈살만 왕세자가 산 것으로 되어 있죠. 사우디의 왕자님 사실 만한 분이 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2등 정도 하려면 2억 달러를 넘어야 될 텐데요. 앤디 워홀의 총 맞은 먼로라는 작품이 2억 달러를 넘긴 그런 예가 되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김한기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이 2019년도에 소위 말하면 100억을 넘긴 대략 한 130억 정도 수수료까지 하면 뭐 150억 정도에 되는 세아그룹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김한기 작가의 우주로 되어 있죠. 1000억을 넘는 작가가 여러 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경매에서 방고우가 그린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그것도 이제 아를레에서 그린 그림으로 좀 추정되는 작품이 얼마에 거래됐냐면은 1억 1,700만 달러.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 작품 하나가 2022년도 경매에서 1억 1,700만 달러에 거래됐다 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고우를 대표하는 해바라기가 경매에 나왔다. 그거는 뭐 아마 더 많은 관심을 끌 거고 3천억 원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림값을 우리가 이제 정할 때 이제 화가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이제 거래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최근 한 5년에 이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작품가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 작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거래됐는지 그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내는 소위 비교 견적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되고요. 물론 그런 거래된 기록이 없는 작가일 경우에는 다른 작가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격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 산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가격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작품의 거래가들이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경매가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공개된 가격 같은 것들을 본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